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세요.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르며 울렸다. 백서윤 회장이었다. 평소의 단단한 말투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공포가 스며 있었다. 강민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회장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입술은 떨렸고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책상 위를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등 뒤로는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임원들조차 말을 잃었다. 마침내 백서윤은 창밖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면접을 취소하며 모두 나가달라고 했다. 그 말투에는 분노가 아니라 마치 오래 감춰온 비밀이 갑자기 들통난 사람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민재는 어안이 벙벙한 채 복도로 나왔다. 문틈 사이로 슬쩍 보니 백서윤이 창가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비서가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흐느끼며 강태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민재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일주일 전 2025년 봄, 민재는 선양그룹 서류 합격 문자를 받았다. 그 소식을 전하자 관악구 봉천동 옥탑방에서 58세 아버지 강태수는 기침을 하며도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양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수의 표정은 미묘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을 열려다 다시 닫는 모습은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솟았다가 억누르는 듯 보였다. 결국 태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면접을 잘 보고 오라고만 말했다. 민재는 그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알 수 없었다. 면접 당일 선양그룹 본사 48층 하늘처럼 단단해 보이던 백서윤 회장은 근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면접을 주재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임원이 무심히 묻는다. 아버지 성함이 독특하시네요. 강태수입니다. 그 대답이 나오자 백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은 책상을 움켜쥐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27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름을 세상 앞에서 다시 들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연이어 물었다. 민재의 대답이 이어질수록 백서윤의 반응은 더 무너져갔다. 마침내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창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한 채 면접 중단을 선언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아버지에게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이야기했다. 태수는 대답 대신 물컵을 떨어뜨렸다. 민재가 재차 묻자 태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쳤다. 민재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북을 켜고 백서윤 회장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독신, 자식 없음, 냉철한 경영자, 비정하고 철벽 같은 이미지의 기사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이미지와 오늘의 혼란스러운 모습 사이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대한 틈이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민재는 귀를 의심했다. 서윤? 그 이름은 백서윤 맞는 것일까? 그 순간 민재의 마음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의심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다. 민재와 눈도 제대로 주치지 않은 채였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고요해졌다. 홀로 남은 민재는 방을 둘러봤다.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떠올려 보니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다. 답답한 마음에 민재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양말을 정리하려 서랍을 열던 순간 손끝에 낡고 먼지가 쌓인 봉투 하나가 걸렸다. 봉투 겉면에는 오래된 손글씨로 1998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그가 태어난 달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아버지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에서는 지금의 아버지에게서 찾기 어려운 생기가 느껴졌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재는 숨을 멈췄다. 전날 면접장에서 본 얼굴. 백서윤 회장. 27년 전의 그녀였다. 차갑고 단단한 회장이 되기 이전 사랑을 알고 있었던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7년 가을. 태수와 서윤. 영원히 함께. 민재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봉투를 다시 살폈다. 그 안에는 같은 두 사람이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공장 앞, 공원, 작은 식당. 어느 사진을 봐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사랑이, 미래가, 희망이 그 안에 있었다. 마지막에 꺼낸 것은 한 장의 서류였다. 공증된 각서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본인 백서윤은 강태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양육비 명목으로 일시금 5억 원을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강태수가 단독으로 맡으며 백서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찾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문장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밀려들었다. 봉투의 내용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27년 동안 감춰졌던 한 가족의 진실이었다. 각서 마지막 장의 날짜에는 1998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손끝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태어난 자녀, 일시금 5억이라는 문구가 그의 눈앞에서 맴돌며 정신을 서서히 잠식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다. 혼인신고 무효 확인서, 친권 포기 동의서. 그중 한 장에는 1998년 3월 1일 출생 예정인 자녀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의 생일은 1998년 3월 2일이었다. 그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다. 면접장에서 얼굴이 질려있던 백서윤, 창가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라고 흘리듯 내뱉었던 말, 그리고 어젯밤 기침을 하며 흐느끼던 아버지가 방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던 이름, 서윤아 미안해. 모든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떨며 생각했다. 그가 선양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민재가 서류를 움켜쥔 채 거실로 나오자 태수는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2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재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들을 들어보이며 아버지에게 묵직한 시선을 보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태수 자신이며 그 곁에 있는 여자가 백서윤이라는 사실을 태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민재가 던진 질문들, 이 각서가 무엇인지, 왜 5억이 오갔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 모든 물음이 방 안에 침묵처럼 내려앉았다. 태수의 얼굴은 서서히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다리에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버텨왔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27년간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96년 봄, 태수는 당시 27살의 선양그룹 공장 노동자였다. 서윤은 23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장 실습을 온 신입이었다. 태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그는 그렇게 느꼈다. 서윤은 다른 재벌가, 자녀들과 달랐다. 거만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기계가 고장나 서윤이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다. 태수가 몸으로 그녀를 밀쳐내며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그의 팔에 큰 상처가 났다. 서윤은 울며 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몰래 만났다. 재벌가 딸과 공장 노동자. 세상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했다. 1997년 6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태수는 기뻤다. 두려웠지만 기뻤다. 그는 결혼하자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모두 말하고 떳떳하게 결혼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서윤이 집으로 향했다. 백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차가웠다. 백 회장은 태수를 보며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재벌가의 공장 노동자라니, 선양그룹의 체면이 뭐가 되느냐? 당장 아이를 지워라. 그는 소리를 질렀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백 회장은 서윤을 집 안에 가두었고 태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일주일 후 선양그룹 변호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5억을 주겠다며 말했다. 대신 아이를 데려가고 백서윤과 영영 헤어지라는 조건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서윤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백 회장의 명예도 실추되며 선양그룹 3만 직원이 피해를 본다는 협박도 따라왔다. 태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1998년 2월 서윤이 직접 태수를 찾아왔다. 태수는 그 순간에 기억을 떠올리며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날 서윤의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다. 민재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죽어 있는 사람처럼 창백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 미안해. 나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아버지 유일한 자식이야. 3만 명 직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어.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다 무너져.
태수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서유는 울었다. 아이는 당신이 키워줘.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나는 회장이 되어야 해.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내밀었다. 이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야. 내가 아이를 찾으면 아이가 위험해. 재벌가의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히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 차라리 나를 지워줘. 그녀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5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넸다. 그리고 1998년 3월 2일 서유는 아이를 낳아 작은 이불에 감싸 태수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제발. 끝없이 울었다. 돌아설 때도 계속 뒤돌아보며 발걸음을 떼기 힘든 듯 걸음을 멈추며 그러나 결국 떠나갔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떠올라 있었다. 서윤이 떠났던 그날 백 회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딸이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 뒤 20대 어린 나이에 서유는 회장이 되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낳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몸으로 회장 자리를 맡아야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맡길 수 없다는 공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서유는 매일 싸워야 했다. 그리고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결국 그를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5억을 받았는지, 왜 자신들이 옥탑방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태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그 돈은 아이를 판 데가 같았고 서윤의 눈물값처럼 느껴져 평생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만 했다고. 그래서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을 하며 살아왔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아들을 키우는 시간이었기에 행복했다고 말했다. 서윤이 남기고 간 유일한 존재가 민재였으니까. 태수는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민재를 끌어안았다. 스스로가 무능했던 점, 더 강하지 못한 점, 사랑했던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점을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를 밀어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서유는 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돈으로만 존재를 남겼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 또한 힘든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각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아이를 찾지 않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속으로 묻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폭발한 민재의 상처를 달래지 못했다. 그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뛰쳐나갔다. 민재는 한강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거웠다. 27년 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옥탑방에서 살아왔다. 라면을 끓여 먹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 좁은 공간에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친어머니는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하늘을 향해 벼락처럼 소리쳤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무엇이 그렇게 큰 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선양그룹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최종 합격했고 다음 날 오전 회장실로 오라는 안내였다.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도 뒤따랐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백서윤. 그녀가 자신을 부른 것이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피하지 않겠다고. 27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겠다고. 다음 날 태수는 간절하게 막았다. 만나지 말라고, 상처만 더 커질 거라고. 하지만 민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27년 전에 이미 상처받았다고, 이제는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떠나 선양그룹 본사로 향했다. 48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를 기다리던 비서가 회장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말했다. 민재가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창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백서윤이었다. 그녀는 등을 보인 채 잠시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27년 만의 재회.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백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의 이름을 불렀다. 민재야.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앉아요. 백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서 있을게요. 백서윤 역시 앉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컸네요. 27년 됐으니까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백서윤은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아버지 강태수 씨는 건강하세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기침 많이 하세요. 청소일하느라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백서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네요.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백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합격 축하해요. 경영기획팀에 배치될 거예요. 민재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게 다예요? 네. 백서윤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27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것뿐이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높아져 있었다. 백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떨구었다. 민재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27년을 단 3글자로 끝내려고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안 찾아왔어요?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나는 매일 기다렸어요. 언젠가 엄마가 올 거라고. 그는 어릴 적 기억을 차례로 꺼냈다.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나만 아버지가 왔어요. 백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들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기다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왔는데 나만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하느라 못 오셨고 나 혼자 밥 먹었어요. 민재야. 백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중학교 때는 포기했어요. 엄마는 죽었나 보다. 아니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민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살아계셨네요. 재벌 회장으로.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나만 한 번도 안 찾아왔네요. 그 말과 동시에 백서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 꿇지 마세요. 민재가 크게 외쳤다. 그게 사과예요? 27년을 무릎 하나로 끝내려고요? 백서윤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회사요? 회사가 아들보다 중요했어요? 민재가 차갑게 물었다. 백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만 명이 있었어요. 선양그룹엔 3만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나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백서윤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난 매일 죽고 싶었어요. 매일 너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각서에 서명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찾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왜요?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었으니까. 백서윤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던 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을 낳던 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나는 수술실에 있었고 아버지는 혼자 쓰러지셨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재벌집 딸이 공장 노동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고 충격받으신 거예요. 민재는 말을 잃었다. 백서윤은 계속해서 털어놓았다. 그날부터 나는 회장이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사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회장이 될 수 없다. 사생아를 낳은 여자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너를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를 지웠어요. 마음속에서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차갑게 응수했다.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백서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요. 버렸어요. 나는 비겁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백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냈다. 20억 들어있어요. 27년치 양육비예요. 받아요. 민재는 통장을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민재야. 백서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27년을 돈으로? 백서윤은 더 절박해졌다. 그럼 뭘 원해요? 내가 뭘 해야 해요? 무릎을 꿇을까요? 더 빌까요? 말해요. 내가 뭘 하면 되는지. 그때 민재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인정. 뭐, 단 한 번이라도 제 엄마였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백서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그럼 됐어요. 민재는 등을 돌렸다. 어디 가요? 백서윤이 다급하게 물었다. 회사 관두고 나갈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민재야. 백서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놓으세요. 제발 가지 마요. 왜요? 27년 동안 없던 사람이 왜 붙잡아요? 백서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27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잘 자라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미치도록 궁금했어. 그럼 왜 안 찾아왔어요? 백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무서웠어. 너를 버린 엄마를 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멀리서요? 백서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의 학교 다 알고 있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사람을 시켜 지켜봤어.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섰다. 백서윤은 다시 서랍을 열어 두꺼운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재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입학식, 운동회, 수학여행, 졸업식.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자격이 없었으니까. 백서윤은 앨범을 안고 울었다. 민재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조용히 물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워해야 해요? 용서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백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미워해도 돼. 나는 미움받아 마땅해. 그러나 민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요. 27년이 지났는데도 백서윤은 그 말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태수, 민재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버지는 매일 밤 당신 이름을 부르며 울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게 내가 미안한 건데. 백서윤은 고개를 숙여 울음을 삼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27년의 시간, 27년의 그리움, 27년의 상처가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주후, 민재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지만 백서윤과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고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재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끊어질 듯한 기침 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들린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이 막히도록 달려 집으로 향했다. 30분 뒤 옥탑방 문을 열자 태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없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고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태수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 민재는 구급차 안에서 차가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대학병원 응급실. 태수는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민재는 복도 벽에 기대 앉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그는 태수가 급성 심근경색이며 심장 판막 손상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오래전부터 악화돼 있었고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민재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가오는 사람은 백서윤이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태수가 어디 있는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급하게 묻는 모습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수술실 문 앞에 다가간 백서윤은 그곳에 기대어 무너졌다. 입술 사이로 오래 묵혀둔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녀에게는 27년 만에 처음 꺼내는 이름이었다. 민재는 그런 백서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흔들리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에 백서윤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끝없이 자책하는 듯 흐느꼈다. 민재 역시 그런 그녀를 보며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려 함께 눈물을 흘렸다.
수술실 앞의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은 27년 만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감정으로 함께 울고 있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태수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고 오랜 입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 백서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태수의 상태를 맡겼고 VIP 병실로 옮겨 편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갖 비용을 그녀가 모두 부담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백서윤은 그것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민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3일 후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곁을 지키고 있던 민재의 얼굴이었다. 민재는 깨어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태수는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주위를 둘러보자마자 너무 좋은 병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이런 곳에 있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백서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태수와 그녀의 시선이 마주쳤다. 무려 27년 만에 마주하는 눈빛이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만 불렀던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백서윤 또한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며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할 만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27년의 시간이 그 짧은 눈빛 안에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백서윤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다. 침대 곁에 서서 오래도록 잊혀졌던 재회의 순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긴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사과와 후회가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수 역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켜주지 못한 지난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두 사람의 눈시울은 함께 젖어갔다. 민재는 흐르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마치 멈춰있던 27년의 이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한 달 후 태수는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옥탑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백서윤이 마련해둔 아파트로 옮기자는 제안을 태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베품이 아니라 원래 함께 살았어야 할 장소라고 설명했다. 27년 늦었을 뿐이라고. 그 말에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민재는 선양그룹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회장의 아들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매일 자신을 증명해 나갔다. 어느 날 그는 백서윤에게서 호출을 받았다. 회장실에 들어갔을 때 백서윤은 창가에 서서 예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민재의 생일을 언급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27번의 생일을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백서윤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28년 만에 제대로 아들을 품에 안았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온 듯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품을 나누고 있었다. 생일날 저녁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초가 꽂힌 조촐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 태수, 백서윤, 그리고 민재. 그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색함이 먼저 자리를 채웠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시 후 백서윤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오래된 종이 상자,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테이프는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고 한참을 응시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세월을 천천히 손끝으로 더듬는 것처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상자인지. 백서윤은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저 숨을 길게 들이쉰 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양말 한 켤레, 출생 직후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접힌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익숙하지 않은 필체로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미안해, 민재야. 태수의 숨이 잠시 멎은 듯 멈췄다. 민재는 상자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삼켰다. 상자의 내용물만으로도 두 사람의 27년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백서윤은 더 이상 입을 열 힘이 없었다. 말 대신 눈물이 흘렀다. 양손으로 입을 가린 채 견디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그 모습을 본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백서윤이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오랜 미움도 깊은 상처도 모두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재 역시 상자 위에 있던 아기 양말 하나를 들고 천천히 두 사람 가까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작은 양말을 두 사람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마치 오래전 끊어졌던 끈을 다시 잇는 의식처럼. 그날 밤 촛불은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흔들렸다. 누구도 말은 없었다. 그러나 말보다 더 깊은 화해가 그 자리에 있었다. 1년 후 민재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신입사원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지금 그의 앞에 앉은 청년은 손을 떨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면접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백서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어렴풋한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유리벽에 비친 모습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서툴지만 서로를 배우며 나아가는 엄마와 아들이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7년 동안 닫혀있던 문, 말하지 못했던 상처, 돌아오지 않던 시간들. 하지만 봄바람은 그 모든 잔해를 천천히 쓸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강민재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백서윤도 그 미소를 보고 따라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찬란한 봄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랜 시간 끊겼던 인연이 마침내 이어진 채로.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